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인내한다는 것이었다. 이 평화의 시간이 길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북 우위에 좀 더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1969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인내와 자제는 반드시 한계가 명백해야 되며 그 선을 넘었을 때에는 자제하고 인내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북괴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면전쟁을 도발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명백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때는 군과 민, 전방과 후방에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전 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이번만은 최후의 결단을 짓겠다는 각오로서 최후까지 싸워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박정희가 북한의 침략에 대해 강조한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괴 단독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능히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주국방 정신을 더 쉽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한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즉 미국의 지원도 우방의 지원도 없이 전부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싶다. 가령 자기 집에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가 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 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지킴에 있어 전쟁이 도발됐다든지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을 끄자는 말이다. 우리가 불을 끄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기본 개념인 것이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신조를 국가전략의 대강으로 전환시킨 것이 있는데 바로 자조, 자립, 자주정신이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주, 자립의 정신무장이며 자조, 갱생의 생활신조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한국인이 의타심과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자조정신을 가져야 그 바탕에서 자립경제, 즉 외국 원조 없는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립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주 단순한 이 3자정신은 박정희의 18년 장기 집권 기간 중 일관성 있게 3단계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돼 실천됐다. 위대한 국가, 조직, 인간은 그 내면에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공유하되 그것들이 상극하는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더 차원 높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일종의 변증법적인 정, 반, 합의, 승화이기도 하다. 오래 존속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긴 세 국가, 로마 제국, 베니스, 신라는 엄격한 상무정신과 유연한 문예정신을 통합한 공통점이 있다. 박정희는 군인으로서의 강직함과 문인 같은 교양을 공유하고 있었다. 단순한 공유 차원이 아니라 상반되는 요소가 서로를 견제, 자극, 경쟁, 격려함으로써 제3의 단계로 진보하도록 하는 비결을 가진 것이 그였다. 1960년대 말 북한 김일성 정권의 도전에 직면한 박정희는 국가 건설과 국가 안보란 상반된 조건에 압박에 몰렸다. 다른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나
박정희는 건설과 국방이란 상반된 조건을 다 살리면서 거대한 역사적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즉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향한 중진국으로, 경량급 국가에서 중화합 공업력을 지닌 중량급 국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고, 남북 간 힘의 역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역전과 전화위복이 김일성의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 국가의 운명에도 세옹지마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전환의 시작에는 박정희의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휴전선과 해안선을 봉쇄하는 것보다 빈곤층을 없애고 중화합 공업 기반을 건설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1965년 1월 23일 자유의 날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미 이런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밖으로부터의 침략만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그 적이란 다름 아닌 빈곤인 것이다. 우리 내부에 이 빈곤을 두고서 반공이나 승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도로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자초하였던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산주의의 불온 사상이 기생하기 쉬운 빈곤을 추방하는 것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대공투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뜻인 것이다. 국방 그 자체가 경제 건설이다. 왜냐하면 국방을 잘해서 북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경제 건설이 되지. 국가의 방위가 위험할 때에는 경제 건설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경제 건설을 빨리 해서 모든 실력을 하루속히 증강해야만 보다 더 국방의 바탕이 튼튼해지지. 경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방이라는 것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우리의 현실이 벅찬 시련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련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이며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박정희가 1960년대 말의 위기를 1970년대의 호기로 돌려 세우는 데 있어서 취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치는 새마을 사업과 중화합 공업 건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경제건설의 참모장 역할을 했던 김정념 씨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김일성의 적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즉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공산주의자가 침투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의 빈곤을 없애고, 중화합 공업 건설을 통해서 자주 국방이 가능한 공업력을 갖추겠다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김정념 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경제적 목적을 두고 두 사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국방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방에 대해 집무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다음이 경제였으며 정치는 우선순위에서 아래쪽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과 생각을 유지해갔다. 그는 1966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감정 아닌 이성의 판단과 단순한 기원이 아닌 과학적인 노력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방안의 범람보다도 조건의 성숙이 앞서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 조건의 성숙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절대 우위의 주체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오. 오직 통일의 전 단계인 경제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시기는 통일의 민족적 기지인 경제자립의 반석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여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1970년대 후반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 전문가도 정치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놀라운 소양을 발휘했다. 그 비밀은 그의 독서에 있다고 보인다.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탐독했다. 종합사회, 인문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자신의 교양으로 흡수하면서 그는 국가 경영과 전략의 기본을 세울 수 있었다. 그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 자세를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의 모델에서 찾으려 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1월 11일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좀 길지만 인용해본다. 신라, 백제, 고구려로 정립이 돼 있다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약 700년이 걸렸다. 통일이 된 건 문무왕 8년, 서기 668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삼국 통일을 위해서 신라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서두른 지 120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진흥왕 때부터 120년간의 화랑도를 만들고 국민들을 훈련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삼국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서 120년 만에 비로소 통일이 됐던 것이다. 또 통일이 될 때에는 신라 단독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통일을 했다. 통일을 한 다음에도 당나라 군사가 생각이 달라져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눌러있으려 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이 지휘하는 신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와 근 10년 동안 혈전 고투를 해서 당나라 군사를 쫓아내고 완전히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통일 문제는 염원이나 갈망만을 가지고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며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다가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망을 크게 할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보다 더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 접근하는 노력이 계속돼야겠다. 박정희는 1960년대에는 충무공의 현충사를 성역화하는 등 국난 극복의 민족사를 기념하는 데 신경을 썼고 1970년대에는 경주 천마총 발굴과 경주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등 신라 통일의 유적을 다듬어 통일교육의 현장으로 삼으려 했다. 박정희가 말한 대로 진흥왕, 문무왕 시대에 걸친 120년간의 삼국통일 준비 과정과 전략은 남북통일의 가장 좋은 교과서다. 신라의 위대한 자주통일을 당의 힘을 빌어서 이룬 사대주의적 통일이라고 매도하는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일부 철없는 인사들의 협공 속에서 신라 통일의 교훈이 남북 통일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